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뒤섞인 전쟁터. 해전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융합 R&E 연구팀 32명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북이나 진, 깃발과 같은 신호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함대는 수십 척의 배들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을까요? 바로 방패연에 문양을 새겨놓은 신호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임진장초를 분석하고 신호연의 다양한 신호체계를 탐구했습니다. 실제 해전이 일어난 자연 환경과 지형을 분석한 후 신호연을 활용한 암호 통신 시스템을 추론하여 이순신 함대의 의사소통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융합인재 교육인 스팀과 연구를 체험하는 교육인 R&E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는 스팀과 R&E를 결합한 융합 R&E를 시도하여 이순신 함대의 암호통신 시스템을 추론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적용한 수레바퀴 모형과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인천 하늘고등학교는 스팀과 R&E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융합교육 모델인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하여 32명의 연구원 학생들과 함께 이순신 함대의 통신체계를 연구하였다. 융합인재 교육을 목적으로 2009년 김평원 교수에 의해 개발된 수레바퀴 모형은 전통과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스팀 교육과 개인 논문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형태의 R&E를 결합한 것이다.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중심 테마가 바퀴살에 해당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역사, 지리, 서지학으로 구성된 8개 개별 연구들로 확정한 후 바퀴테에 해당하는 융합연구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자료들을 압축하여 정보를 만든 후 정보를 정리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바퀴살 단계를 지나 다른 팀의 지식과 소통하면서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레바퀴 모형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생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법이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의 지도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한 연구 결과는 2010년과 2011년에 KBS 9시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이 화차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 2010년 마포고등학교 융합연구팀은 행주산성 전투에 신기전이 사용되었다는 기존의 지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성한 후 이를 융합하여 행주산성 전투에 신기전 화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으며 실제 사용된 변이중 화차를 복원한 후 발표하여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2011년 하나고등학교 융합연구팀은 화성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거중기 덕분이었다는 기존의 지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성한 후 이를 융합하여 빠른 화성 건설의 비결은 거중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인 공정관리와 인적 자원관리 때문이었음을 발표하여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등학생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거중기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레바퀴 모형은 전통과학에서 인문, 자연, 예술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0년과 2011년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한 융합 RNA에 참여했던 마포고등학교와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논문 작성과 연구 발표를 체험함으로써 언어 표현 능력이 신장되었다. 이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즉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학과로 대부분 진학하였다. 방포하라! 적선을 분멸하라! 방포하라! 방포하라! 발사라! 방포하라! 대장선은 중군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중군에서 양쪽 날개의 끝까지는 낮에는 깃발로, 밤에는 쇠나팔로 연결한다. 이순신 장군의 시점으로 해전을 그린 소설 칼의 노래에서는 함대의 통신망이 깃발과 쇠나팔이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뒤섞인 전쟁터에서 수많은 배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늘고등학교 융합연구팀은 거대 함대의 통신수단이 북, 징, 나팔, 깃발뿐이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신호연을 통해 암호통신 체계를 추론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2014년 1월 김평원 교수와 하늘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순신 함대의 통신 방법을 주제로 수레바퀴 모형 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톱니바퀴를 3월 하늘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구팀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32명의 학생들은 5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거쳤고 6월에는 데이터를 공유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7월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수레바퀴 모형의 바퀴살에 해당하는 8개의 개별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 수준의 내용을 다루며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 과학팀인 S팀은 임진왜란 당시 조류와 풍향 등을 분석하여 당시 해전의 자연 환경을 추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술팀인 T팀은 육성, 나팔, 북, 깃발의 커뮤니케이션 가능 범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각 신호는 150에서 200m 이상의 거리에서 신호 전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 신호는 130m 이상에서는 문양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팀인 이 팀은 연의 신호 전달 범위와 연의 문양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신호연의 최대 신호 전달 거리가 332.5m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저 긴 거리인데? 뭐야?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술팀인 A팀은 신호연에 사용된 문양의 디자인 체계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신호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수학팀인 M팀은 신호연의 암호 체계를 다양한 가설로 추론하였다. 일반은 필요하고 없기를 아날로그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역사팀인 H팀은 임진왜란을 둘러싼 정세와 조선수군의 군사제도에 관해 탐구하였다. 전에도 계속 뭐가 있었죠. 아내랑 참고하려면 지리팀인 G팀은 주요 해전 장소의 지형을 분석하여 모형을 만들고 신호연의 신호를 중계할 수 있는 지점을 추론하였다. 그게 우리가 취해서
서지학팀인 D팀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을 분석하여 당시 전투 과정을 시나리오로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8개 팀별로 개별 연구를 마친 32명의 학생들은 각자 개인 논문을 제출하고 8월 한 달 동안 32편의 논문을 하나로 융합하였다. 융합 논문에서는 배와 배 사이의 근접 통신 수단인 북, 징, 나팔, 깃발과 더불어 거대 함대의 의사소통 수단인 신호연 체계를 반영한 한산 대첩의 과정을 추론하였다. 이 융합 논문은 32명의 고등학생들의 집단 지성으로 탄생한 논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육군은 지역 단위 방어인 진간체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모아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가 지휘하는 방식의 제승방략 체제였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보낸 신립 장군이 지휘하는 8,000명은 탕금대 전투에서 전멸하고 말았다. 결국 조선 육군은 임진왜란 후 다시 진간체제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수군은 달랐다. 수군은 한 곳에 집결하여 대규모 함대를 구성하여 싸울수록 유리하였다. 이순신 함대의 23전 23승 전승신화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대규모 함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 규모에 걸맞는 치밀한 신호체계가 필요했다. 이 영화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와 싸운 악티움 해전을 다룬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적군과 아군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서 아군 함대와 거울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 상상력일 뿐 기원전 31년에 현대 해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빛을 이용한 모수 신호를 사용했을 리는 없다. 이곳은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한산 앞바다인데요. 영국 해군제독 발라드 장군은 한산대첩 승리의 비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함대 덕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함대는 수십 척의 배들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신했을까요? 전쟁터에는 조총, 합포소리, 병사들의 함성, 바다 배경음 때문에 고함을 지르거나 북과 징을 치거나 깃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함대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수십 척의 배들로 구성된 거대한 함대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했을까? 그것은 바로 방패연의 문양을 새겨놓은 신호연이었다. 화면에서 보는 연들은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통영의 신호연들이다. 신호연은 다양한 문양을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신호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연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전쟁할 때 사용한 연입니다. 이 연이 45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420년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기바리 연은 명령을 대기하라는 의미이고 중거리 눈쟁이 연은 포위하여 적을 섬멸하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이처럼 통영에서는 각 연마다 고유의 의미가 정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적들도 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의 연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단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함대 명령 규약은 누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의 구조에 맞게 수신자 코드와 행동 지시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통영 신호연에는 방향을 상징하는 오방연이 있다. 북쪽은 까마귀 2단가리, 서쪽은 2단가리, 동쪽은 청아지, 남쪽은 홍아지연이다. 중앙은 황아지연이다. 이 오방연들은 수신자 코드로 사용됐을 것이다. 전승된 것처럼 하나의 행동 코드에 하나의 신호연을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필요한 신호연의 개수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신호연의 행동 코드 역시
현대 해군의 기류 신호와 마찬가지로 신호연 서너 개를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현대 국제 기류 신호에서 알파 기류를 올리면 배 아래의 잠수부가 활동 중이라는 의미가 되고, 파파 기류를 올리면 출항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두 개의 기류를 동시에 올려서 AP, 즉 알파파 기류를 만들면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행동 코드에 해당하는 신호연은 암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바뀌었을 것이다. 신호연은 40개가 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전투에 사용할 것인가 자체가 군사 기밀이다. 다음은 신호연 3개를 활용해서 만든 7개의 암호 코드 사례이다. 전진, 후퇴, 성진, 오방형과 3개의 신호연을 가지고 한산 해전을 재구성해보았다. 1592년 7월 8일 한산 해전에 참여한 조선 수군은 전라자수영, 전라우수영, 경상우수영의 연합함대 70여 척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다. 이순신이 조정에다 전시 상황을 보고한 장계인 견대량 파회병장에 따르면 이순신은 6월 10일 이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이역기와 원균에게 공문을 돌려 약속을 자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미리 모여서 암호 코드를 정하고 집결하는 장소와 시간, 작전 등을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8일 이른 아침 함대를 이끌고 견대량 쪽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정찰을 나온 일본군의 배 2척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뒤쫓아 들어가니 적선의 함대 73척을 발견하게 된다. 이순신은 견대량 해협의 특성을 고려해 적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기로 결정한다. 이순신 장군은 기암에 타고 있던 기패관에게 명령하여 북쪽 전방에 위치한 함대에 교전하면서 적을 유인하라는 의미를 보내라고 명령한다. 현대 해군의 통신 장교에 해당하는 기패관은 다음과 같이 까마귀 2단가리 연,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 기바리 연을 올린다. 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330m 정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 먼 거리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령관의 명령을 자신의 소속 함대에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우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통제사가 있는 중군을 제외한 나머지 함대는 신호를 전달하는 사우선을 통해서 통제사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사우선도 신호군관인 기패관이 승선하여 지휘를 할 것이다. 북쪽 함대의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선에서는 이를 보고 까마귀 2단가리 연,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 기바리 연을 올려 기암의 신호를 자신들의 소속 함대에 전한다. 사우선을 통해 중계된 신호연을 본 판옥선 5척으로 구성된 북쪽 함대는 적진으로 들어가 적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기암에서는 나머지 사우선들에게 다음과 같이 긴고리연을 올렸다. 신호연을 본 나머지의 좌군, 우군, 남쪽 함대의 사우선은 각각 자신의 소속 부대에 긴고리연을 올리고 일본 함대들은 거짓 후퇴를 한다. 적들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자 이순신 장군은 갑자기 성진을 명령한다. 성진아! 성진아! 기패관은 긴고리연을 내리고 기바리연을 올려 진을 만들라는 명령을 모든 함대에 전달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사전에 미리 만들기로 연습한 하객진이 만들어지자 모든 함대에 포격을 명령한다. 기패관은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과 긴고리연을 올려 포격을 지시하였다. 이순신 함대의 포격을 맞은 일본 함대는 전열이 급격하게 미끄러진다.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의 좌우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좌군과 우군에 더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기패관은 2단가리 연과 청아지 연을 올리고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을 올려 전진하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이번에는
북쪽에 나가 있는 북쪽 함대에 도망치려는 적군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김폐관은 까마귀 2단가리 연과 긴고리 연, 기바리 연을 동시에 올려 명령을 전달한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의 전세가 기울고 싸움이 끝나자 모든 함대를 중군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한다. 김폐관은 중군을 상징하는 황하지 연을 빼고 모든 연을 올려 장군의 명령을 함대에 전달한다. 이 결과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침, 적 9,000명을 수장시키는 전과를 울렸다. 이처럼 이순신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신호연을 활용한 암호체계 때문이었습니다. 420여 년 전 이순신 함대는 이미 오늘날 해군들이 사용하는 기류 신호를 더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신호연을 통해서 말이죠.